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사학위를 마치고 거기서 근무를 했고 고려대학교 경영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이제 자문변호사도 맡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몸을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부상을 당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크게 내 잘못으로 다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 문제가 거의 잘 안 되긴 하거든요. 타인에 의해서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뭐 합의도 보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해서 A가 B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B도 맞은 입장에서 A에게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A와 B는 각각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치료를 받는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의료보험, 건강보험 적용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의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병원 치료를 받잖아요. 그냥 찰과상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좀 잘못하면 고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허리가 지금 금이 가기도 하고 되게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그렇거든요. 어르신들이라도 친구끼리 말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A가 B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B가 A한테 가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법에 우리 의료보험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의나 중과실의 범죄 행위로 다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하고 B 싸웠다는 것 자체가 가볍게는 형법상의 폭행죄, 다치면 상해죄, 좀 무기나 이런 걸 들면 폭적법이라고 해야죠. 폭력행위 처벌하는 범죄에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면 맞는 사람은 내가 맞았는데라고 하지만 자기가 무시 중에 맞다가 반격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공격과 방어가 섞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피해자를 보질 않아요. 그래서 B도 자기가 먼저 시작한 건 아니지만 B가 한 저항도 상대방의 상처를 내거나 폭행을 하게 되면 범죄라고 봐요. 그러면 병원에서는 치료를 합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서 이 다쳐서 치료받은 원인이 뭔지를 조사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받고 나면은 처음에는 건강보험공단 자격증 조회해서 보험 처리가 건강보험 공보험 처리가 되지만 조사를 거쳐서 한 2, 3개월 뒤면 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 이거 급여가 나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환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규명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건보공단에서 근무를 하면서 실무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병원 가면요 의사들은요 진료 차트에다가 그 부상의 원인이 뭔지를 적게 돼서 의료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공단에서 나가서 그런 걸 조사하는 거 진료그룹 같은 거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타인에 의해서 뭐 부상 이런 거 상병 원인을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공단이 다 조사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서 전화가 갑니다. 어르신 이거는 A한테도 가고 B한테도 가요. 환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뒤늦게 내가 이제 알았어. 내가 이게 다쳐서는 보험적용을 못 받는 거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말을 바꾸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만 있어봐. 내가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미끄러서 다친 거야 라고 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진료차트에 다 기재가 돼 있고 유선문답이나 이런 거에서 가족들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우리 아버님이 옆집 할아버지랑 싸워서 하셨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응급후송기 119 심하면 119 이송된단 말이에요. 기록지 다 이송하면 적어요. 그런 거 다 확보해서 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을 뭐라고 했냐면 초창기에 진술의 증명력이 훨씬 높다. 뒤늦게 나온 자료는 믿지 못한다는 게 판례의 법리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런 법리를 우리가 좀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이제 거짓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법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는 뭐냐? 자, 이게 A가 있고 A-A-2-A3- 이거는 A의 일행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쪽은 여러 명이 있었고 한쪽은 혼자야. 그러면 싸움이 균형이 맞지 않죠? 근데 B도 피해자니까 저항을 하다가 A한테 슬쩍 스치게 했어. 이게 전통적인 법리에 의하면은 이런 경우에는 B도 범죄, 사실 피해자이지만 여러 명이 속된 말로 이제 그룹으로 때린 겁니다. 피해자이지만 이런 경우 옛날에는 B한테도 건강보험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2008년도에 판결이 나와서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싸움. 왼쪽은 여러 명이고 오른쪽은 혼자 놨습니까? 균형이 안 맞아. 그러면 B가 저항을 하다가 문면운전도 내가 운전을 잘해. 근데 지금
면허 정지 기간이에요. 이런 경우에 면허 정지 기간 운전하는 것도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런 경우에 내가 운전을 하다가 내가 다쳤어. 뭐 가로수를 들이받았든지 경계석을 들이받아서 튕겨나갔든지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교통법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다치면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중앙선 침범. 내가 운전을 잘 했는데 중앙선을 넘어가서 앞차가 너무 정속으로 주행하는 바람에 속상해. 좀 넘어서 가려고 중앙선을 넘어가 편도 1차선인데 넘어갔다가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경우에도 범죄행위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 특별하게 보는 것이 지금 판례가 하급식 판결이긴 한데 중앙선 침범 정도는 좀 이거는 중대한 과실로 좀 보기 어려워. 이런 취지 판결이 나온 판결들이 있어서 이거는 조금 세목표, 삼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급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건보문단 실무에서는 해주지는 않고 소송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그거는 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A하고 B 서로 싸우는 걸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A하고 B하고 친구 사이인데 A가 먼저 B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게 됐는데 B가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근데 이 B는 김준대 변호사한테 강의를 들은 분이야. 그래서 오늘 여기 와서 강의를 들은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손 하나 깠다가 하면은 쌍방 폭행이 되면은 나도 범죄행위로 불려서 못 받을 염려가 있겠네.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너 두고 보자. 난 고소장을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고소장을 넣습니다. 실제로 고소장을 넣는데 고소장을 딱 넣으면은 수사관이 불러서 가해자인 A를 불러 조사를 합니다. 조사가 다 끝나면은 A한테 그래요. 너 빨리 가서 B한테 가서 합의를 보고 와라. 그러면 너 처벌하는데 양형에 참작을 해줄게. 그럼 찾아와요. 그럼 B는 내가 애초에 그것 때문에 손 하나 깠다가 안 하고 맞았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해줘. 조금 이제 한 2천만 원 정도 받으면 치료가 된다는 5천만 원 정도 불렀다. 그거야 본인이 부르는 마음이니까. 근데 A로서는 무릎 꿇고 부르면서 2배 이상의 돈을 주고 합의를 받다 칠게요. 자, 이런 사안에서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6월 1일 날 합의가 됐고, 한 6개월 와서 상고초려 하면서 사정사정해서 6월 1일 날 합의 봤어요. 그 다음에 12월 1일 날 퇴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친 B는 1월 1일부터 1월 2일, 3일, 4일부터 12월 1일까지 매일 치료비가 들어가겠죠? 통원 치료를 하든 입원 치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합의를 볼 때까지에 들어간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의료보험이 부담을 했어요. 그럼 건보공단에서는 가해자인 A를 상대로 공문을 보내서 지금 네가 1월 1일 날 폭행해서 B가 다쳤고 B에 대한 치료비가 나왔는데 이거는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A를 상대로 고지서가 나가요. 네.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왜? 6월 1일 날 나는 합의금을 다 주고서 책임을 벗었다고 생각했더니 6월 1일 지난 시점에 갑자기 공단이라는 데서 B가 돈 달라는 것도 속상해 죽인데 제3의 공단이 와서 건보공단이 부상금을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 하는 얘기가 6월달을 지나서 9월달 오니까 공단 보고 그래요. 한 발 늦었습니다. 지금 9월인데 나는 지난 3개월 전 6월달에 합의금을 다 B한테 줬으니까 B한테 찾아가서 받아가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월 1일부터 6월 1일 사이에 매일매일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고 B가 치료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즉시 그건 공단의 권리가 됐는데 6월 1일 합의가 될 때는 야 니네가 제3자의 권리를 놓고서 왈가왈부하고 합의금을 줬으니 공단이 다 찾아가면 원래 권리자니까 다시 지급을 해줘.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A로서는 합의금을 줄 때에 가해자 입장이긴 하지만 B에 합의금을 줄 때 야 공단이 추후에 나한테 다시 와서 돈을 찾아갈 거야. 이걸 염두에 두시고서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돼요. 반면에 6월 1일 합의금을 받았어요. 근데 B가 너무 많이 맞았어. 목뼈도 부러지고 허리뼈도 부러지고 다 다쳤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치료를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7월, 8월에서 12월 1일까지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됐다. 그럼 이때도 6월 2일, 3일 계속 치료비가 나왔겠죠. 붕대도 감고 주사를 감았으니까. 병원이 건보공단에 청구한단 말이야. 그 비용은 건보공단이 B를 상대로 환수를 합니다.
자, 이 B를 상대로 환수한다는 거는 B가 치료를 받는 도중에 합의를 보면 내가 합의를 본 이후에는 내가 내 일반 수가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B 입장이라면 여러분 아는 지인이 B 입장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치료를 다 받고 난 다음에 합의를 봐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6월 1일 앞부분은 건보공단이 가해자인 A를 상대로 공문을 내보내서 몇천 주세요, 지급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후에 합의를 본 이후에는 피해자 상대로 비용을 반납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념이 중요한데요. 자, A가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입니다. 그럼 나쁜 사람이 따로 있죠. 그 비용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 치료를 해준다? 그건 안 맞잖아요, 정서에. 그 원인 일단은 치료를 해주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한테 회수하는 겁니다. 자, 그럼 피해자인 B한테는 왜 받을까요? 자, 건강보험도 공보험이지만 보험이기 때문에 보험 원리가 뭐냐면 우연성의 원칙, 계획된 사고 있잖아요. 아까 이 고의에 의한 사고 이런 거는 지금 안 되는 거게 우연성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고 또 하나의 이념이 이중이득 방지. 보험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의도적으로 돈을 벌어서 안 되잖아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B가 6월 1일 날 A한테 합의금을 이미 받았잖아요. 5천만 원을. 그러면 나는 속된 말로 이거 먹고 떨어질게 하는 거거든요. 치료비 더 1원도 안 줘도 돼. 근데 치료비는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손해배상금 현금으로 입마이 특혜 내가 손해배상금을 A한테 받았어요. 그래놓고 주사나 붕대 감을 때는 공보험으로 처리를 해. 그럼 그 현물 한 번은 현금 한 번은 현물 이중이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이득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도대체 뭐 할까 궁금하셨죠? 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국가보험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 드린 게 A가 B를 가격한 일반 폭행이에요. 근데 B는 X, 가행이 안 했습니다. 아까 처음 설명드린 거는 A도 B를 때리고 B도 A를 때리고 쌍방 폭행인 거고 이거는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김준래 변호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법리적으로 대응하겠다 해서 B는 저항을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동일각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A가 B를 때린 거를 말씀드리고 있죠. 근데 A하고 B가 부부야. 이 사람들이. 그러면 A가 옛날에 복싱 좀 했어요. 싸움 좀 했어요. 그래서 살짝만 스쳤는데 부부싸움 끝에 부인 B의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A가 술을 안 먹으면 얌전한 양인데 술만 마시면 주사가 좀 씹는 사람이고 복싱을 했기 때문에 주먹질을 하다가 부인이 코뼈가 부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술을 깨면은 용돈을 타서 쓰는 아주 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막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건보공단에서 똑같은 법리로 A가 B를 때리니까 공단에서 A를 상대로 이제 구상권 행사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A는 그 남편은 부인한테 용돈을 탔을 정도로 경제력 특화 부인이시고 있기 때문에 A가 내야 할 돈을 결국엔 부인이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너무 이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맞아서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돈을 또 내? 이래. 그래서 동일 가계라는 것은 동일한 속된 말로 이제 가계부를 같이 쓰는 사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같이 쓰는 가족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수월하게 이 A 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이를 정도의 심한 경우에만 공단에 가서 A 상대로 돈을 받아내.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지만 이게 판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는 제3자라면 남이라면 그런 거 안 봐요. A가 원인을 제공했으면 다 비용을 받아내는데 같이 가족끼리 이런 사고가 나면은 그 가해인이라는 사람이 고의나 중과실 나쁜 사람인지를 봐서 구상권 행사합니다. 조금 융통성 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도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근데 어느 이제 남편이 부인한테 우리 드라이브나 가자 해서 동해안을 갑니다. 저기 강릉 가면서 한계령 미시령 가면서 부인을 칼로 찔러서 한밤중에 남편을 떨어뜨렸어요.
이러면 같은 가족이라 해도 남편 행동이 이거는 죽일 놈이죠. 뭐 고의 뭐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확정적인 고의죠. 이런 경우는 부인의 마음도 얘 대신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해도 복수를 해주길 원할 건데 용납이 안 되죠.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동일가게를 하더라도 당연히 공단이 가서 부상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고의 중과실일 때. 일반 실수로 경과실일 때는 안 해요. 자, 이거는 봐보세요. A가 운전자고 B가 길을 걸어가고 있던 할머니셨어요. 보행자셨어요. 그러면은 A가 운전자니까 가입한 보험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차 보험사. 그러면 운전자의 책임을 보험회사가 떠안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회사는 원래 위험을 인수하는 거거든요. 그 책임을 져야 할 게 A하고 자보사지 않습니까? B는 피해자고 할머니고, 그러면 건보공단이 B를 위해서 치료비를 낸 다음에 운전자하고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지금 말씀드린 부상권 행사예요. 자, 여러분 조금 전에는 제가 싸움에 대해서 예를 들었지만 이거 싸움이 아니잖아요. 운전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럼 B는 아까 그 표에서 1월 1일, 6월 1일, 12월 1일 설명드린 그 표에서 피해자거든요. 그러면 이 자동차 슬쩍 다쳤지만 누워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B로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자 할머니는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하는 거 알겠죠? 자, 여러분 왜 자동차 보험사에서 그 영업하시는 분이 나와서 빨리 좀 합의 좀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들었죠? 이제 왜 그랬는지 알겠죠? 합의를 보면은 아까 그 표에서 6월 1일이 5월 1일 합의가 빨리 봤으면 땡겨지겠죠? 4월 1일, 3월 1일 이렇게 그럼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담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꼭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해야지 거금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특히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좀 연로하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조선 가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경우에 보면은 합의금을 얼른 줘요. 뭐 한 2천만 원 줬어요. 그래서 지금 웬 큰 돈이냐 공돈이네 빨리 합의를 봐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한 8천만 원 정도 받아야 할 것을 2천만 원이 큰 돈이라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빨리 합의를 보면 안 되고 치료를 다 받은 다음에 적절한 금액인지 꼭 상담을 받아보신 다음에 지금 그 형편이 어르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런 데에서 무료 상담해주고 저도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어르신들에 한해서는 제가 무료 상담 해드릴 테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꼭 그거를 적정한 금액인지 보시고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요 합의를 받고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면하고 나중에 내 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를 종종 봐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거 의료사고. 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실수로 유명한 연예인들도 뭐 뉴스 가끔 나와요. 의료사고다 뭐다. 그럼 의료사고가 나면은 아까 A가 B를 때렸지 않습니까? B는 일방적으로 맞았죠? 그 사안에서 A 자리에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범위는 일상생활을 살아가다가 몸을 다쳤어. 근데 내가 나를 다치니까 그건 고의사고고 아니면은 대부분이 타인이 나를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중요한 범위입니다.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이런 내용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법리적인 게 사례로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법리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또 다른 주제로 빼봤는데요. 여러분이 자동차에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뭔지 제가 여쭤볼게요. A는 이제 할머니입니다. 보행 중에 B가 운전하는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음 중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받는 게 제일 좋을까요? 자, 1번. 운전사로부터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보험의 지불보증번호를 받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를 받는다. 자, 2번. 내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해 왔는데 이런 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를 받는다. 자, 3번. 자동차 보험과 건강보험 모두 선택해서 치료받을 수 있다. 내가 선택하는 건데 치료받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어떤 게 답일까요? 막 의견이 갈렸습니다. 1번도 계시고 3번도 계시고 1, 2, 3번 다 맞긴 맞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1번만 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건 틀려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할머니가 이제 보행자셨는데, 이제 이게 보행 워커, 이거 짚고 가시다가 이제 차가 슬쩍 스쳤습니다. 슬쩍. 그래서 무릎을 살짝 스쳤어요. 근데 쓰러지셨어. 근데 치료를 받으면서 무릎을 스쳤는데 무릎도 치료받고, 허리도 치료받고, 치료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으니까 치료를 받습니다. 이건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치료를 받는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자배법이라고 그래요. 여기에는 일단은 치료 먼저 해줘.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은 생명을 건지하니까. 그 다음에 자보사한테, 야, 자보사, 니네가 볼 때에 만약에 이게 자동차 보험으로 인한 인과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게 원인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니면은 그만큼 부당이득을 회수해 가라. 자배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소송 도중에, 소송 도중에 이제 신체 감정도 받아보고 진료 감정도 해봤더니 자동차 교통사고로 무릎 스친 거 이거는 치료비의 10%밖에 안 되고 90%는 기왕증이래요. 내가 옛날에 허리 디스크 수술도 했었고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어. 그 병원에 갔었어요. 그런 게 병원 이력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왕증이래요. 90%. 그러면 자동차 보험사는 10%만 내면 돼야 할 거 100% 냈잖아요. 소송을 제기해서 회수합니다. 제가 바로 얼마 전에 상담하면요, 90% 회수가 아니라 100% 회수했어요. 쉽게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먼저 치료, 가불금 지급을 해줬지만 그게 원인이 아니면 다시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어르신은 가족은 100% 지금 이사는 90%니까 90%를 돌려줬어요. 10% 남겨놓고. 그럼 손해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건보공단에 가서 야 이게 애초에 교통사고로 인한 게 아니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기왕증의 일환이래. 그래서 지금 그 내가 돈이 나갔으니 90% 해당되는 돈을 줘. 소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인정이 안 돼요. 그 소송을 제 공단에 근무할 때 제가 직접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제가 이겼다가 공단이 이긴 건데 이런 법리를 좀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교통사고로 이제 다쳤어요.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내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래? 본인 부담금은 있어요. 이건 치료받을래 했으면 본인 부담금 내 돈 나가잖아. 그거는 운전자한테 합의금으로 받으면 돼요. 본인 부담금 부분은. 그러면 야, 이 사안에서 10% 부분은 자보사가 책임져야 할 거를 건보공단이 떠안는 거 아니야. 모양은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10%를 받아내는 게 건보공단의 일이에요. 공단에서 야 90%는 건보공단에 치료받는 건데 10%는 아니야. 이러면은 자보사의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시지 말고 국가 공보를 우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손해를 안 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이걸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본인 부담금 합의금으로 받으면 되고 10% 공단이 알아서 회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보로 하면 답해보는 이건 연세가 있으실 수 있거든요. 만약에 20대 30대야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기왕증이 없거든요. 아직 뭐 디스크 수술 받은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설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요. 자, 이거 형사 합의금 공탁.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린 1월 1일 다치고 6월 1일 합의를 보고 12월 1일까지 치료받은 그 사안하고도 연결이 되는 주제예요. 왜냐면 6월 1일 날 합의를 보려고 합의금을 주려고 왔는데 합의를 안 봐. 그럼 그 사람은 피해자인 B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봐야지만 자기가 유리한 지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보니까 공탁을 해버려요. 공탁을 해버리면은 공탁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느냐? 공탁금을 찾을 때는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B가 되겠죠. 채권의 일부를 수령한다라는 특별한 유보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 변제할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리할게요. 공탁금을 수령하려면 이거는 전체 손해배상금의 일부야. 이렇게 하고서 공탁금을 수령해야지. 그게 아니라 왜 돈? 내 얼굴 마주치기도 싫은데 잘됐다고 수령해버리면 아무 이의를 제기 안 하고 수령하면은 A로서는 더 이상 채무가 없는 게 되거든요. 끝나요. 그럼 아까 그 1월 1일, 6월 2일 그 사안에서도 6월 1일 합의를 봉기돼 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공탁금을 찾을 때에 이건 전체 손해배상금 받아야 할 돈의 일부입니다. 일부지만 먼저 받을게요. 이렇게 일부라는 표시를 하고 받으면 그 공탁으로서 효력가 없어요.
그건 공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공직이 아니라 공탁금 수령할 때는 법원에 문서를 내는 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공탁금 출금 청구할 때에 써서 법원에 내는 문서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A로서도 합의를 받았다고 채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더 달라면 야 그때 그건 일부였잖아. 내가 표시고 법원 문서 봐봐.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아까 표에 1월 1일, 6월 1일, 12월 1일 거기에서도 6월 1일 날 합의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6월 2일 치료, 6월 3, 7월, 8월 치료받은 것도 여전히 공단에서는 피해자인 나한테 돈을 받으러 오지 않고 가해자한테 받으러 갑니다. 합의가 없었던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 얘기 안 하고 공탁금을 딱 찾아버렸어요. 그럼 6월 2일날 공탁금을 수령했다? 그럼 그날 합의본 효력이랑 똑같이 그 이유는 내가 부담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좀 또 다른 주제긴 한데, 이 유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안은, 장남한테, 이제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고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장남을 제한 5남매였는데, 4남매는 유언에 불만이었어. 우리는 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제시를 할 수 있겠느냐. 자, 이 자신의 어떤 그 유언은요, 법이 정해놓고 있는 방식이 있거든요. 꼭 그에 따라서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말로 그냥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자식들이 아버지의 말씀, 어머님의 말씀이니까 따른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 제기를 하고 하면 유언으로서 효력도 없다라고 하면 실제로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유언은 요식행위라고 해서 꼭 그 방식을 따라야지만 효력을 줘요.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들들은 착해. 내가 그냥 골고루 그냥 뭐 여기 있는 건물을 두고 여기 있는 건물을 그냥 수긍해. 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엄밀히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정밀하게 할래. 이거는 유언에 문제가 있어 하면 그건 유언의 효력은 없는 겁니다. 자, 방식이 첫 번째는 자신이 이거는 자필증서 자기가 손수 쓰는 겁니다. 유언의 내용하고 이름하고 연월일을 적은 다음에 도장까지 찍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유언은 되게 엄격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녹음에 의한 유언. 이거는 유언하는 사람, 여러분 배우 애들이 교재에도 다 있습니다. 유언하는 사람이 유언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 그리고 이름을 말해서 녹음한 경우 이게 요건은 엄격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증인 얘기할 거예요. 이거는 공정증서에 의한 쉽게도 공증입니다. 이걸 많이 이용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증인 2명이 참여한 상태에서 공증인 앞에서,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정확함을 인정하고 각자 설명하거나 도장 찍은 경우. 쉽게 공증사무실에 가면 다 해주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르신이 연락하셔서 공중사무실 갈 수가 없어. 병원에 지금 계셔. 좀 임박해. 이런 경우에는 어렵죠. 물론 뭐 출장을 좀 오라고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도 하긴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중사무실에 가는 게 일반적이죠. 이걸 또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제 비밀증서. 자, 증서를 봉투에 넣어서 2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고 유언과 자신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에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하는 사람하고 증인이 각자 설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이나 공직인에게 확정인자를 받은 경우 이게 유언 비밀증서거든요. 이렇게 지금 적혀있는 4가지 하나 더 있네요. 5가지. 구수증서는 이거 마찬가지로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키고 한 명한테 받아 적어.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안 돼. 한후 각자 설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법원에 검열 신청한 거. 이제 이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지금 본 거와 같이 5가지 방식만 유언으로서 효력 있는 것이 다른 방식 인정이 안 돼요. 특히 이제 자식들 간의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은 그럴수록 유언을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판례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하고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은 그 유언의 진정한 의사야. 그 본인의 진리래. 그게 다 알려졌어. 확인이 됐어도 그거는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 안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건 알아. 그래도 방식이 안 맞아.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이 사례 자체가 그냥 아버지가 다 불러놓고 장남한테 다 줄 거야 얘기한 사안이죠. 근데 나머지 4남매가 이의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유언은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5분의 1씩 상속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1대1대1대1이죠. 장난이라고 더 주는 거 없습니다. 자,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인데요. 이거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B가 이제 아버지가 있고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B의 동생 A, 둘은 A하고 B는 형제입니다. 이런 사안이 있었어요. 근데 A의 형님인 B, B는 1년 전에 사망했다. 사망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 채권 추심해서로부터 1억 원을 변제하라고 동생한테 소장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형님의 자식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어. 3순위인 A가 상속권자가 됐다. 자, 봐봐요. 1순위는 처하고 자녀들인데 여기 써있죠? A가 자녀들이 그 상속이 1순위이고 부모님이 2순위예요. 그 다음에 3순위가 형제자매인데 이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이 처음으로 이혼했으니까 없고 자녀만 있는데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했더니 그 다음 순위 A한테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형님이 있어, 뭐 동생이 있어, 그거 다 걱정을 해야 돼요. 채무가 나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상가집에 갔다 왔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채무가 나한테도 올 수 있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거 뭐라고 그랬냐면 상속이 개시되었으면 상속이 개시되면 사망했다는 얘기예요. 사망한 거 그리고 상속 개시라고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 자기가 상속인이 됐다는 거는 소장이 날라오지 않았잖아요. 그 전일에도 조카들이 이야기를 상속 포기했대. 그럼 그때 아는 겁니다. 그 이유 그다음 그걸 몰랐어. 얘네들이 법원에 상속 포기서를 내가 어떻게 알아요? 허락받고 가는 게 아니니까 몰랐단 말이야. 그랬더니 채권자들이 소장을 나한테 소장 와서 그럼 그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가 또다시 상속 포기라든지 한정 승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내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거예요. 한정 승인이에요. 한정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A가 형님이었잖아요. 사망한 형님인데 그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녀들이 한정 승인을 하는 거예요. 한정 승인이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채무가 많은지 아니면은 적재산, 채권이 많은지를 몰라. 그러면은 다 일단은 채무 다 빼고 남는 거 있으면 내가 가져가고 없으면 안 받고 끝날게요. 이게 한정 승인입니다. 이걸 하면은 다음 순위 상속인들한테 채무가 넘어가지 않아요. 한정 승인을 하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자녀들이 사망한 A의 자녀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바람에 동생까지 B한테까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조카들이 한정 승인을 해줬으면은 삼촌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고, 다시 앞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실무에서는 원래대로 하면은 앞선 순위에 있는 조카들이죠. 조카들이 상속 포기를 해야지만 후순위 상속인 그 삼촌이 되겠죠. 앞에서 상속 포기를 먼저 해야지만 내 순서가 돼서 나중 상속 포기를 하는 게 일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실무에서는 후순위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앞선 순위가 상속 포기는 안 했어도 후순위 상속인이 먼저 상속 포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는 놨어요. 실무에서 좀 편하게 해준 거죠. 근데 이런 고민할 거 없이 조카들이 상속 포기가 아닌 한정 승인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조카들은 그렇게 해롭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법을 모르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정 승인을 했다면 삼촌, 외삼촌한테 채무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게 형사 고소를 취하했는데 다시 고소를 할 건가, 할 수 있는가, 고소장을 냈어요. 회심해서. 그 사람이 합의금을 들고 와 합의서를 써주면은 일주일 뒤에 합의금을 주겠대요. 종이 먼저 써달래요. 그런 경우 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 얼른 갖다 내려고. 그래야지만 이제 합의가 착착되니까. 일주일 지났는데 공소장이 나와요. 의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어떤 애를 합의금을 받아도 됐다 이거죠. 근데 안 주는 사람들이 괘씸한 사람들이죠. 이런 경우 어떠냐? 고소 취하서는 이미 냈는데 고소 또 안 돼?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가해자가 후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면 우선 지금 고소를 취해야 고소를 취하고 다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자, 친고죄하고 반의사불벌죄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면 다시 고소가 안 됩니다. 네,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명에 따라 틀려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아닌 일반 범죄 있잖아요. 사기죄라든지 뭐 횡령죄 이런 거는요 고소 취하에도 또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기죄를 예를 들게 제일 나쁜 놈들이죠. 사기치는 놈들이. 그래서 이 사기죄 같은 경우 고소장 써주면은 취하서를 써주면은 합의서를 써주면은 내가 돈 줄게 했는데 안 줬어요. 그러면 저기 타면서 다시 듣어요. 고소장 다시 듣고 해서 엄벌에 처해달라. 얘가 자기 이성만 알고서 한 번 사기친 것도 괘씸한데 자기가 고소 취하하면 했는데 또 다시 고소 쳤어요. 엄벌에 처해 주세요 하면 그거는 그대로 처벌을 받게 되고요. 실제로 사기죄 있잖아요. 사기죄가 이제 실생활에서는 가장 가까우니까 이거는요 고소 취하서를 써줘도요 그 사건은 수사관서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고소 취하다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고소 취하서를 넣으면은 사기죄가 없었던 게 되고 처벌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해자들도 이걸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선수들이라고 표현하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처음 이제 어쩌다 사기친 사람은 모를 수 있는데 그 고소 취하고 합의서만 받으면은 자기는 이제 사기죄 처벌 안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수사관사에 한번 고소장을 넣잖아요. 사기죄를 넣잖아요. 그럼 고소 취하서를 넣든 합의서를 넣든 그거는 사기죄를 처벌받을 때 양형에서만 참작되는 것이지 사기죄가 멈추지가 않아요.